미국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영내 평화 안정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온다는 표현으로 중국 영내 평화 안정을 썼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에서는 화난 거예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로서 폐기한다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미 북한은 그걸 이미 폐기시켰어요. 지난번에 정찰 위성 어제 실패는 했지만 띄웠고, 그리고 한국에 그 오물풍선 몇백 개 보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그런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유아 교수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배경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시에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던 때라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경제 안정, 환율 안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당시에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 한중일 세 국가가 정상급의, 그러니까 최고의 회의죠. 정상급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기회를 서로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한중일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 출범 배경이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공산당 석입니다. 그리고 국가 상징적인 국가 주석이고요. 근데 이거는 경제협력이다 보니까 중국은 최고 정상이 총리가 관할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제1회부터 이번에 제9회거든요. 항상 총리가 참여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총리 리창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이렇게 다 정상급이 왔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안 왔냐? 이런데 이거는 출범 배경이 경제협력이 포커스가 돼 있고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점점 정치 분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은 처음부터 총리가 참여했던 회의고요. 이번에 제9차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논의됐던 대상은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시면 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사전에 조율하잖아요. 정상들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이런 아젠다까지 다루자, 이런 아젠다까지 다루자.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하고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대 전략산업 쪽의 협력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한중일이 다 고령화예요, 고령화.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있어서 이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보건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 이런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는 디지털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뭐 경제협력, 뭐 등등등등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다룰 것이냐. 이게 포커스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중국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뭐 안 다루는 걸로 이렇게 아젠다를 설치한 걸로 된 걸로 알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실제 다룬 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주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창 총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일반 사람들 몰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한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일본이 원하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예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면 북한의 비핵화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플러스 이 한국에 미국 핵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뜻은 북한의 비핵화 당연히 찬성. 근데 한국에도 미국 핵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다릅니다. 중국이 말은. 근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도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왜냐면 북한을 자극하기 싫으니까 핵 자체를 쓰기 싫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내 평화와 안정. 여기 영내란 거는 동북아라는 게 누구예요? 주로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이잖아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다 동북아, 대만 통일이 남았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좀 미국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영내 평화 안정이 가장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온다는 표현으로 중국 영내 평화 안정을 썼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에서는 화난 거예요. 이유는 북한은 지금 작년 2024년 11월에 6월 3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로서 폐기한다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미 북한은 그걸 이미 폐기시켰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태입을 위해 비핵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핵무장 국가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하고 비핵화니 뭐니 이거는 협상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핵무력 무장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뺐어요. 앞으로 평화협정하든 뭐하든 비핵화는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만나서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북한 비핵화니 중국은 또 영내 평화안정 이런 표현 썼다고 그것마저도 북한은 기분이 나빠서 굉장히 강하게 리액션 했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정찰위성 어제 실패는 했지만 띄웠고 그리고 한국의 그 어물풍선을 지금 몇백 개 보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그런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이번 회담으로 성과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내용 중에 한중일 FTA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한중일 FTA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나라가 2002년부터 구상에 들어갔어요. 한중일 FTA 하자. 2002년 시점이 중요합니다. 2002년 한중일 FTA 하자. 중국은 2001년에 세계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협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런 공급망에 들어간 시점이 2001년입니다. WTO에 가입을 해요. 근데 2002년부터 한중일 FTA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2003년 좀 더 구체화됐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FTA 협상이 계속 들어갔는데 지금은 19차 정도, 18차, 19차 왔는데요.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근데 시대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봐봐요. 2001년, 2002년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특히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완전 최고였고 한국도 만만치 않았고 중국은 주로 노동밀집형 산업이었고 그때 막 WTO에 가입해서 수출을 이제 막 세계로 하자. 노동밀집 주로 뭐 신발, 모자, 뭐 지금 베트남처럼 이런 단계다 보니까 한중일 FTA 하면은 중국도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영내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출이 굉장히 시너지가 컸죠.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이 생산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거 생산을 해서 다시 유럽하고 한국에 다시 재파는 이런 경제협력 관계가 그때는 굉장히 서로 윈윈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중일이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한중일 FTA가 한중일 FTA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세를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들은 기술과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 공장 만들면 부품을 한국에서 수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무관세로 들어가면 비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어쨌든 한중일 FTA 계속 하자. 이번에 그게 개인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건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이 영내 무역에 대해서 무관세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시대는 변했다.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나아요.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서 일본은 많이 때렸잖아요. 산업을 발전 못 시키도록. 그래서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어요. 반도체도 소재 이런 재료 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산업의 경쟁도가 너무 겹쳐요. 산업이. 그래서 경쟁이 요소가 훨씬 커졌고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 무역은 홍콩을 빼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한국이 대중 무역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계가 변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중일 FTA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죠. 근데 어쨌든 무역 장벽이 있는 건 안 좋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산업이 겹친 데 경쟁이 심해진 데서 뭐 우리가 미국처럼 무역 보호주의를 하자. 이거는 한국한테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장벽이 없는 게 한국한테는 좋아요.
그리고 경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경제학자가 아기온이라는 경제학자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고속으로 성장하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고속으로 성장한 나라는 경쟁이 심한 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산업일수록 성장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더 정신 차리고 더 거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더 우리가 복싱할 때 막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치열한 기술 개발과 이러면서 더 막 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중국 시장 반대를 가고 그렇잖아요. 더 크잖아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중 FTA는 아직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회담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제 책에 그 The Flow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The Flow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변혁의 시대가 변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The Flow라는 본질적 함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한 인간이 생명이 한 100년 정도면 정말 오래 산 거잖아요. 옛날에 막 60이었고 막 80도 오래 산 거고 이랬는데 지금은 10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세 산들 우리가 자기가 사는 한 일생에 있어서 어떤 시대가 변하는 거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각 시대 지금 저는 70년대 이후 출신이에요. 그냥 80년대 이후 출신 있고 90년대 이후 출신까지 지금 사회의 주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제年대 70년대 이후 출신은 그 앞에서 말하는 어떤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갔어요. 전 세계 공급망 하나로 돌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맨 위에 있어요. 공급망 위에. 그래서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지. 달러 찍어내서 전 세계 공급해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 한국 놓고 말하면 한국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은 미국이었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시장이었죠. 다른 나라 생산하고 미국이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유럽도 잘 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이 또 사주고 잘 사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있었고 미국이 공급망 최고위에 있었고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오펙 국가들은 땅 밑에 석유와 가스 있어요. 그걸 판에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주로 유럽에 팔았어. 몇십 달러씩 비싸게. 그래서 러시아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오펙도 똑같죠. 오펙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 그다음에 호주나 브라질은 원자재가 많아요. 브라질은 특히 산림자원이 목재 많고 이래. 거기서는 원자재를 팔아서 호주도 주로 석탄이나 이런 거 수출하거든요. 원자재를 팔아서 달러 벌어서 잘 먹고 살았고. 그럼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도 땅덩이 커지는데 60%는 수입을 해야 돼요. 이런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 일본. 머리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성비 좋게만 전 세계에 팔아야 달러를 벌어왔던 거예요. 이 제조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국가는 또 3단계 나눠요. 제일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세안 네마리온, 한국, 대만 지역, 중국 대만 지역 이런 게 있고 위에 독일, 일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제조국가들은 가성비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싸게 만든 애들이 위는 거예요. 달러를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샌드위치 경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채우려고, 한국이 일본 채우려고. 지금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막 일본 뛰어넘을 정도로 다 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 싸움 하는데 중국이 가성비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중국 모든 산업 공급망이 국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으로 놓고 딱 봤을 때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4조 달러, 4 trillion dollar. 그 대단한 미국도 2.4조 달러밖에 안 돼요. 한국은 한 4,5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은 한 1조 달러. 독일은 한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담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서는 그래서 막 미국이 막 지금 정도로 막 무서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중국 실력이 중간에 제조업에. 그러다가 기술까지 이제 막 미국을 초월한다? 이러니까 이 공급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단일 패권주의에서 이렇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좋은 걸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서로 사이좋게 그걸 우리가 세계화, 지난 40년, 50년은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글로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 부모님 인생 다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팍 올라오면서 기술까지 장악하면서 미국이 어머 얘네 안 되겠네. 얘네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네. 우리 밥그릇이 뭐죠? 첨단 군사죠. 반도체죠. 지금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AR 뭐 미국이 옛날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살던 산업을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1위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을 중국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보기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동차 수출을 1위는 원래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한대요. 원래 다 달러로 결제했는데 무역은. 근데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하고 2009년에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겠대 무역을. 근데 무역이 세계 무역 1위 대국이 중국이에요. 5조 넘게 거의 6조를 하거든요. 미국이 더 훨씬 작아요. 무역 규모가. 그러니까 무역 1위 국가고 지금 제조 부가가치 1위 국가고 이런 나라가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하겠대.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중앙은행 역할을 했는데 내 중앙은행 역할을 뺏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기축당 달러 위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조 경제력이 너무 빨리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자기네 밥그릇 뺏어가고 이러니까 저는 중국을 더는 못 가게 해야 되겠다고 딱 막아나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트럼프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했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이든이 오면서 공급망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 견제 그리고 이제는 완전 한미일 동맹, 그 다음에 뭐 IPEF, Chip4 반도체 동맹, 그리고 PGI 중국이 1대1로 있듯이 미국 중심으로 PGI에서 미국 버전의 이 선진국 버전의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거 PGI에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인프라 투자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쪼개지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는 원래는 전 세계 하나의 공급망에서 아까처럼 중국에 딱 수출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고 달러를 잘 벌어들였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딱 헤어지니까 한국은 이 공급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디를 갔죠? 2008년에 삼성전자 대표라는 기업들이 베트남 가서 공급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마저도 중국에 들어가 한국 기업 이런 거 반도체나 이런 것도 미국이 뭐 하지마 이렇게 막 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정도로 미국이 견제하냐면 이번에 제가 베트남 지금 출장 금방 왔는데 거기 베트남에 들어가 한국 기업들이 부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40~50%를 중국 거 써요. 중국 거 안 쓰면 단가가 안 나와요. 최종 제품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40~50%를 중국 부품 쓰는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 부품 쓰는 기업들 것도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럼 어쩌라고. 나는 중국 거 안 쓰면 제품 생산이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나오는데 중국 거 안 쓰면 그 대안이 있냐? 순식간에 대안 찾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인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베트남 없어요. 미국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원래 하나로 여길 때 같이 갔는데 이게 쫙 쪼개지니까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미국 중심의 공급망, 여기에서 각 나라의 독일, 일본, 한국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대 100년 변혁의 시점에서 기로에 선 거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설계, 우리가 패블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조,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패키지, 후공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반도체 공급 사슬이에요. 공급망, 공급 사슬链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높아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후공정 쪽은 중국이 이제 절대적입니다. 주공정 중국 단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 중국이 거의 후공정은 독점할 정도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함량을 떠나서 반도체 산업 딱 이렇게 떼보면 중국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그 설계 있잖아요. 패블레스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이 이제는 세계 톱10 설계 기업 중에
세계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10대 설계. 그러니까 설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다 아시겠지만 TSMC가 제일 잘해요. 그죠? 걔네는 막 2나노미, 3나노미 지금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파운드리는 80% 이상을 TSMC가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이 해요. 한국이 한 13% 정도 하는데 한국은 사실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첨단 쪽은 못해요. 좀 이렇게 중 이쪽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SMIC라고 있어요. 얘네 그 CEO가 량멍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TSMC 출신인데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에 와서 28나노미인가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도 했어요. 이 사람이 반도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삼성 반도체가 빨리 막 성장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 간 게 중국 그 SMIC 간 겁니다. 거기 가서 14나노미 성공시켰고 7나노미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SMIC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원래는 해외 의존하던 걸 TSMC나 화웨이가 다 TSMC나 다 파운드리 맡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TSMC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화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웨이 입장 중국 국내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MIC가 급속 성장합니다. 옛날에는 다 외국에 줬는데 미국에 못하게 할 수 없이 울며 계산하고 국내 기업 줄 수밖에 중국 국산화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SMIC가 급속 성장해서 곧 2위 파운드리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곧 넘을 겁니다. 왜냐면 원인은 간단해요. 중국 국내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40%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전 세계 시장의 40%를 SMIC 혼자 한다면 그 자체로 세계 1위,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 중국에 몇천억 달러를 하는 해외에서 몇천억 달러로 석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중국 국산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1등 했다는 건 그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IC는 적어도 2위가 될 거예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반도체가 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 생태계가 없어요. 주로 메모리만 해요. 근데 과거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갈 때는 오케이. 왜냐면 니 잘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니 잘하고 내놔서 달러로 서로 벗고 전 지구촌이 한마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난 내 잘한 거면 하면 돼. 근데 지금 공급망이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가 강한 자냐면 공급망을 다 갖고 있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다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라, SK도 오라 지금 이러는 거고 TSMC도 주로 파운드리만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ASML 있잖아요. 그 ASML 거기 미국이 이제는 중국에 아예 DUV까지 중국에다가 야 DUV도 주지 마 지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화웨이가 지금 이번에도 제3기 그 반도체 펀드가 투입이 되는데 주로 장비 쪽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지금 몇백조 되는 돈이 이 장비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좀 오래됐어요. 지금 관련되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DUV는 거의 오케이. DUV는 오케이래요. 이제 단지 그 가성비가 안 나온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지 DUV나 이런 건 오케이인데 이제 EUV 쪽 이쪽이 지금 중국이 기술 공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돌파하려고 두 가지 노선으로 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노선으로 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 노선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기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장비를 안 쓰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기술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노선을 다 점락적 돈을 쏘면서 반도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거의 만들어졌다. 특히 어떤 거는 세계 최고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장비가 남았다. 근데 그게 지금 전 거국 체제라고 하잖아요. 거국 체제. 돌을 왕창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돌을 넣어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오르고 또 오르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계속 공략하다 보면 중국은 어차피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 경제 발전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가장 큰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동원해서 한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뭐 절대 못한다라는 전문가가 많아요. 근데 또 한다는 전문가도 있어요. 당연히 중국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된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서방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못한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누구 말도 믿을 필요는 없다. 역사가 증명할 거다. 왜? 일본이 한국이 반도체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결론은. 그게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모태동, 주석하던 그 시절에 전 세계, 특히 서방이 중국을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봉쇄를 했거든요. 그때, 량단 중국말로 량단 이싱이라고 해요. 두 개의 탄과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데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했고 그때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봉쇄된 상황에서. 그때는 경제도 엄청 낙후했고 경제도 돈도 없고 서방 세계가 오늘 북한처럼 포세를 했고 할 수 없는 상황. 사람 다 배 굶고 정확하게 지금 북한보다 더 없던 시절에 아니 원자탄 수소탄을 개발했고 위성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조금 좋은 점이 기초과학이 발전했어요. 이게 한국하고 차이예요. 한국은 응용과학이 발전했는데 중국은 기초과학이 강해요. 그게 공대가 많아요. 전체 대학 비중이 공대가 많고 공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말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냐. 예.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한데 일본하고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예요, 일단. 저걸 북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국이 섬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질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생활 수준도 높고 사람들도 집중해서 살고 거의 조금만 노력하면 몇 시간이면 가서 다 볼 수 있고 이런데 부산 가도 한 5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아무리 늦게 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집중돼서 하고 동질성인 나라는 정보 비대칭이 별로 없어요.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첫째 중국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국 땅덩 한국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96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변방 지역이 다 소수민족 지역이에요. 이 국경을 마주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엄청난 나라다. 그리고 엄청 큰 나라다. 그러면 이렇지. 예를 들면 안유화 전문가잖아요. 그럼 제가 북경 갔어. 그럼 내가 북경을 보고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티베트 갔어요. 또 티베트 보고 중국이 이렇구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상해 갔어. 상해 보고 중국이 이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중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꼬리를 만졌는데 꼬리 만지고 형태를 보고 코끼리는 꼬리처럼 생겼네라고 말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단 말하고 그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중국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중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넓고 다양하고 모든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말한 사람, 경제가 나쁘다, 안 좋다고 말하는 거는 거기에 한 면을 말한 거고요. 굉장히 잘 나간다, 좋다라고 하는 건 또 그 면도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14억 인구잖아요. 그 중에 2억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2억들하고 주로 장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어. 그러면 2억들이 돈 있는 사람만 만나보고 비즈니스 하니까 아니다. 중국은 돈이 아직도 엄청 많고 정말 잘 산다 이러고 또 누군가는 저 서안 서북에 있는 저쪽 청해, 칭하이 이쪽 이런 데 갔어요. 갔더니 막 동굴에서 살고 막 엄청 빈곤하게 사는 거 보고 야 중국은 정말 못 산다. 이러니까 다 있다.
그럼 경제도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중국은 있잖아요. 부동산은 엄청 안 좋습니다. 중국이 70개 주요 도시를 통계를 계속 내요. 부동산 가격 추이표를. 그러면 매년마다 계속 매월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70개 주요 도시 가격이 지난달에 오른 도시가 몇 개고 떨어진 도시가 몇 개고 이걸 발표를 해요. 그럼 70개 도시에 그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도시 수가 계속 증가해 왔어요. 올해 들어와서 65개, 66개 이렇게 계속 증가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경제는 풀려면 되게 오래 푸는데 좀 이따 제가 다시 풀고요. 일단 부동산 경제는 안 좋다. 근데 중국 경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분명하게 다른 특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 배워서는 모르는데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까 말하는 하나의 공망으로 돌아갈 때는 미국에서 기술이 탁 내려와요. 그럼 그거 일본이 탁 먼저 배워요. 그럼 일본이 기술이 그 다음에 한국에 와요. 한국, 중국 가요. 중국 이렇게 그거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러는데 먼저 배운 자가 그 지역에서 기러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90년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먹거리를 탁 던져주면 한국이 그 아래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러기 엄마가 무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탁 넘어가면서 그 나라가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받은 나라가 후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발전이 항상 10년, 20년 차이 가면서 갔어요. 일본 먼저, 한국 먼저, 중국 이렇게 갔다가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서는 이게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름이 어떤 게, 앞에서 아시아 기러기 펜대 옛날 시절에는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만 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월급이 높아지니까 신발 만들고 모자 만들고 이런 산업, 노동 밀집의 산업을 못 하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요? 베트남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산업만 남았냐면 월급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만 남아요. 한국은 뭐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기업, 이런 AI 기업, 부가가치 높은 것만 남고 부가가치 낮은 이런 산업은 다 동남아나 이런 이전 가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나라가 너무 크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민족도 다르고 지역별 차이가 다르니까 중국은 돈을 못 버는 아주 노동 밀집의 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엔에서 등록된 모든 산업이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가 잘 살면 이런 산업을 버리는데 중국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직도 그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1,0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만 원밖에, 월 17만 원밖에 월급을 17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런 인구가 아직도 6억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동 밀집의 산업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제는 다 옮겨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시각으로, 일본의 시각으로 다른 선진국 시각으로 중국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발전하면 이런 산업은 버리고 가는데 중국은 모든 산업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망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누가 공략해도 중국은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주면 요소수예요. 한국이 기술 없어 요소수를 못 생산합니까? 근데 그때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잖아요. 한국 모든 차가 서 있을 뻔했어요. 왜? 요소수 없어서. 근데 한국이 요소수를 기술이 없어 못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요소수를 생산할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월급을 주고 요소수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요소 같은 산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중국에서 요소를 주로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산업화 발전 역사를 보면 중국 같은 나라를 어느 나라 경험한 적이 없고 이렇게 모든 산업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중국은. 아무도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게 중국이다.
저게 중국이다. 이 자체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현재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렇게 경제학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부동산 하나만 알아도 경제학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우리가 대학교에서 했잖아요. 제가 정경관대에서 재물원 교수, 투자론 교수예요. 왜냐면 제가 박사가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 금융 박사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주로 집중 연구한 주로 투자론 이런 쪽을 했는데 부동산을 분류를 할 때 제가 항상 첫 수업에 질문해요. 부동산은 학과로 어디에 분리될 것 같니? 그러면 보통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고 금융 개념은 사람들은 몰라요. 부동산이 무슨 학과지? 근데 부동산 금융에 분리가 돼요. 그 웃기잖아요. 부동산은 시멘트로 집을 짓고 올리고 중장비 쓰고 이래 보통 건설업 이런 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은 금융학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030 MZ시대가 뭐 영끌이라 해서 막 대출 한 달에 해서 막 집을 투자 개념으로 사잖아요. 근데 모르고 막 사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금리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은 금리 함수예요. 금리를 잘 알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굉장히 왜 그렇죠? 이런데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다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는 은행 가서 대출해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또 대출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대출할 때 뭐가 적용돼요? 금리가 적용되죠. 이러면 LG건설 이러면 은행 가서 대출할 때 대출금리 얼마? 그 대출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집을 사는 수요층,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MZ시 상관없이 집을 산다면 누가 뭐 금수저 돼서 위에서 아버지가 돈을 땅 주면 20억 주면 집 사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대부분 뭐예요? 대출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 신용을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할 때 대출 금리를 주고 내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수요자와 공급측이 다 대출을 해서 집 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피디님 말해봐요. 금리를 올리면 떨어지죠. 왜? 수요하는 국민들이 부동산 전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사서 집 사는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면 집 살 행위를 안 하는 거겠죠. 잠깐 기다렸다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수요가 작아지니까 떨어지고 공급한 입장에서도 대출해서 집을 지으려면 코스트 원가가 비용이 너무 들으니까 대출해서 땅을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도 줄여주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부동산 한국 사람 한국 부동산이 왜 미국 금리에 영향받지?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금융이고 금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부동산이란 거는 하나는 우리가 거주한다. 실거주. 그러니까 이게 상품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음료수 마신다. 이게 상품 속성이에요. 음료수의 상품 속성. 이런 거 상품 속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우리가 실거주하는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기능은 금융 기능인 거예요.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상품이면서 금융인 거예요. 금융. 자, 그러면 중국 경제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면 중국은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자본 시장이 커요.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이 커요. 채권 시장도 커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동산 기업이 내가 올해 건설을 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미국 기업들은 은행 가서 대출하지는 않아요. 주로 주식시장 가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융자해요. 그걸로 집을 재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융자해서 집을 건설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식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건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한테 위험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건설에 돈 못 벌어도
나만 손해인 게 아니고 많은 그 주식 투자 같이 손해를 안기 때문에 건설사한테는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이게 경제가 성장, 주시장이 발전해야 되는 도리예요.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요. 결국 그게 문제가 터져도 시장에서 그 리스크가 흡수가 돼버려요.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주시장이, 자본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돈이 주로 뭘로 통해 나가냐면 은행 대출을 통해 나가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올해 건설을 확대하겠다 이러면 바로 은행 찾아가요.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거죠. 자,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집을 딱 쟀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러면 이 건설사가 파산하겠죠. 얘만 파산하면 좋아. 근데 문제는 은행도 파산하는 거예요. 대출해줘. 근데 아까 미국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파산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잘못돼도 내 혼자 아니야 n분의 1로 나뉘는 거죠. 시장에서 흡수, 은행하고 아무 리스크를 안 줘요. 근데 어느 국가도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은행이라는 건 금융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 은행을 통해 나보니까 부동산 건설사가 황다 이런 애들이 무너진다는 건 걔들이 대출해준 애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삐고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중국은 첫째 이런 금융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이 죽는다는 거는 은행이 무너진다는 거고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많이 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을 돈이 도는 유동성을 측정할 때 M2라는 지표를 써요. M1은 현금을 말하고 M2는 은행에 저금한 돈까지 말해요. 예금까지 해서. 자, 그러면 돈이 많아야 이 물건이 공급이 한정돼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물건 값이 올라가죠. 물건 값이 올라가면 그 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돈이 유동성이 많아야 기업들은 살기 편해지는 거예요. 돈이 쉽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라, 양적 완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주로 돈이 융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금융 기능은 안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돈을 공급하는 역할도 부동산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이 내가 땅을 사려고 대출을 했어요. 건설사가 대출을 하면 예를 뭐 10억을 대출해서 10억 위안을. 그러면 10억 위안을 대출한 다음에 그걸 바로 갖다가 땅을 사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10억 위안 대출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해 놔요. 그럼 그게 10억이라 예금이 숫자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예금에서 그런 걸 빼요. 지급 준비금을 10%면 10억에서 한 1,000만 원 되나 빼고 나머지를 9억 9천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봐봐요. 10억이라는 걸 건설사가 대출해 왔는데 여기까지는 돈이 맞아요. 근데 그걸 예금을 한 다음에 그 예금에 대해서 대출이 9억 9천이 나갔으니까 이 대출 행위 하나가 돈을 9억 9천을 추가로 찍어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9억 9천 누군가 대출해 갔잖아요. 그럼 그 9억 9천 대출을 간 사람 어때요? 그걸 또 은행 가다 예금해요. 그럼 거기서 또 한 900 빼면은 나머지 한 9억 정도 또 대출이 나가. 그 또 예금하면 거기서 또 10% 빼고 이러니까 하나의 대출 행위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대출 행위로 있으니까 실제는 장부에 돈이 있는 걸로 되니까 그게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다 대출인데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거지. 그거에 가서 경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대출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게 다 가짜로 숫자로 올라간 돈이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게 숫자로 올라가는 게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격대로 회귀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지금 거래되는 부동산을 다 팔았다. 이러면 가격이 얼마냐면 60조 달러예요. 지금 중국의 시장에 거래되는 부동산을 다 합쳐서 60조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가슴이 와요. 미국의 부동산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1위 나라의 부동산 다 시장하다 팔아도 20몇 조밖에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GDP는 미국이 27조고 중국이 한 18조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은 중국이 60조 달러고 미국은 20몇 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동산이 금융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장부로 올라간 유동성이 경제를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만 계속 숫자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제는 생산 활동이 없이 금융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무너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부실화가면서 연쇄를 쫙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이제는 금융 기능이 무너지고,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죠? 부동산이 금융 기능이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이제 상품 기능만 남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실제 내가 들어가 사는 집으로 기능만 하지, 금융 기능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은 주로 부동산 금융으로 나라가 돌아갔는데, 그 금융 기능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민은행이나 중국 정부가 알잖아요, 이걸.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래서 지금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 계속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 여러분 중국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내렸어요. 중국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남이 계속 올리는데 계속 내렸고 지급준비율도 아까 계속 내렸어요. 왜? 돈이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 내렸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그 부동산 아까 그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중국 사람 집 지금 안 사요. 가격 계속 떨어지면 누가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사주기 시작해요. 정부에서 부동산 사가지고 뭐 하냐면 그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살릴 수 있냐? 중국 경제 부동산 경제를 살릴 수 있냐? 한계라는 거지. 한계. 다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부동산에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난관이 부동산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경제 첫째 포인트는 수출 주도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무조건 수출해야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국내 내수는 일단 인구가 한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이 한개 성보다도 더 작아요. 그럼 5천만 명이 내수로 돌아가기에는 내수라는 게 순수 국내 수요라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화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국내 5천만 인구 물건을 생산하기에는 이게 그걸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죠? 그러면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개 국가 인구가 한 8천만이 넘어야 자국 국내 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5천만 뿐만 아니라 점점 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지금 인구 증가율 절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수출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수출해야 된다, 한국은. 자, 그냥 어디로 수출하는 문제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대로 전 세계가 미국 패권 하에서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때는 주로 주요 시장이 어디였냐면요. 미국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중국도 수출 주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별로는 1위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못 산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미국인데 유일한 시장인데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안 사주면 죽는 거지 뭐. 간단해요, 덜이. 그래서 미국이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시장이었어요. 그게 과거의 주요 시장이어서 아세안은 주로 물건을 팔아서 저 잘 사는 그 나라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성장한 게 아시아 경제 모델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강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들어가고 지금도 제조업은 탄탄하고 어쨌든 강한 나라인데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한 200 몇 개 있는데 사실은 200 몇 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제대로 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나라야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나라답다 하는 게 한 G20 국가로 보면 돼요. G20 국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20개라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제조업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개 없어요. 제조업 봐봐요. 미국, 그다음에 그 유럽,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지금 인도, 뭐 베트남, 뭐 요 정도예요. 제조업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 정도밖에 제조업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가보면 땅에서 나오는 거나 팔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돼서 분견이 있고 사실은 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게 처음에 로도밀집행 하다가 그게 이렇게 중화학공업도 일찍이 이렇게 중화학공업 먼저 해놓은 게 되게 신의 한 수였어요. 중국도 왜 대단한 나라가 되냐면 중화학공업을 탄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도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중화학공업이 안 된 나라는 절대 제조 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걸 잘했고 그러면서 또 반도체나 메모리나 이런 쪽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또 잘 시대적 운명도 따라줬고 또 그래서 이렇게 쫙 잘 왔어요. 부가가치로. 그래서 그걸 또 전 세계에 팔면서 한국 사람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보다 더 높은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왔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 돌아갈 때는 중국 시장도 있고 미국 시장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막 이렇게 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인 거예요. 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 씁니다. 어서는 쉬운 말로 하면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제 자기네 다 만들겠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가 옛날에 중국 하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원자재는 캐나다가 공급하고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거기서 공급망 받아주고 이런 그러면 중국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중심으로 결국 이미 거기는 USMCA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서 융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관세도 없어요. 이미 하나의 공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미는 앞으로 미국은 점점 이거 가속화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북미는 미국, 캐나다 요 세 나라만 해도 한국이 왜냐면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 SK 다 미국 가버렸잖아요. 대세를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돼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갔고 필요한 거 그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서 무관세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북미는 이렇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자, 유럽이 사실은 원자재를 누가 공급했냐면 러시아가 공급했어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제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미국 쪽은 원자재를 캐나다 공급해야 되고 미국도 많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공급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떨끄덕 나가버린 거예요. 왕따 당했고 지금 배척이 됐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이러니까 유럽이 지금 가장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고 제조 강국이 많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은 공급망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완전한 공급망이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유럽이 유로화가 있어요. 유로화, 국제통화. 그게서 좀 다행이고요. 그리고 자원이 있는 나라도 많고 이렇긴 한데 원자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엄청 신재생 에너지로 갔는데 그게 아직 안정적 공급이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주로 태양광은 중국이 절대적이에요. 중국 거 수입한 답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 또 중국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두 원자재 공급을 미국이 유럽의 팔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에 딱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앞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 미국에 종속돼 살아가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 유럽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는, 미국의 이런 수법을 배워가지고 무역 보호주의를 취해요. 자국이 유럽 안에 다 있어야 된다. 안전,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어요. 다 유럽 안에 있게 한다 이럴까.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그 유럽에 진출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수출을 통한 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보호주의로 가니까. 그게 있고, 자, 그럼 아시아입니다, 이제. 아시아를 딱 돌다 보면, 생각해봐요. 지금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시아를 딱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국제 질서가 변해버렸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하나의 고물을 갈 때는 러시아는 몇십 달러 가격으로 유럽에 주로 팔았어요. 석유와 가스를. 근데 이게 뚝 끊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중국이 사주고 있어. 단돈 몇 달러에.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앞에서 모든 공급망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석유와 가스였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60% 수입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땡큐한 거죠. 원래는 유럽에 몇십 달러 하던 러시아가 중국에 몇 달러씩 석유 가스 팔겠어요? 안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팔아서 옛날에 중국 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 몇십 달러 쓰면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누가 중국이 모든 경제 협력 요구하고 다 이러면서 안 해줬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터지면서 갑과 을이 역전이 된 거예요. 푸틴이 을이 되고 중국이 갑이 됐죠. 중국이 만약에 석유 가스를 안 사주면 푸틴은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공업 제품 이런 거 생활 제품 이런 거 팔주지 않으면 핸드폰도 못 써요. 이 정도예요. 다 중국이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갖다 판다만 한국이 삼성전자 핸드폰을 한국이 현대자동차, 한국이 스마트폰을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다 철수했잖아요. 철가, 포스코 다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러시아 시장을 점령해 버렸어요.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핸드폰, 중국의 자동차 다 지금 러시아를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장악했던 시장을 중국이 들어가서 다 공급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충분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이 부족했는데 몇 달러씩 중국은 또 완벽해졌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만 손잡으면 전 세계 누구도 못 담당한다. 왜? 유일하게 모든 산업 세택에 다 있고 거기에 석유와 천연가스 날개까지 달았어요. 중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는 군사가 세계 최고잖아요. 특히 항공 기술, 군사 비행기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러시아의 그런 기술, 중국에서 비행기를 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손 잡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 딱 잡으면 어느 나라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푸틴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한 10일 만에 바로 모든 정재계를 데리고 중국 갔거든요. 지난 방중을. 모든 전체 막 집을,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가서 기업이 은행, 증권, 금융, 모든 석유, 모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만 손잡으면 전 세계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북미는 그렇게 갈 거고 유럽은 저렇게 갈 거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으면 누구게 필요 없다. 자, 지금 반도체 장비 남았다. 이제 메모리도 자기들 다 한다. 장갑 메모리는. 그리고 아까 파운드리도 다 한다. 이제 설계는 한국보다 더 잘한다. 후공정도 더 잘한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제는 반도체에서는 장비 빼고는 해결이 안 된 게 없어요. 장비도 지금 DUV는 한다고 하니까 좀 수지가 안 맞아 그렇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파냐의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수출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보세요. 원래는 중국이 1위였는데 지금 미국 수출이 1위야. 흑자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남겨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공급망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한 번에 못 끊어져요. 이게 한 10년 이렇게 걸려갈 거예요. 그 사이에는 한국이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한국에는 포지티브한 영향이 있어서 중국이 했던 걸,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했던 걸, 중국 유럽 시장 했던 걸 중국 거 안 사준다 하니까 누구 거 사줄 거예요? 한국 거 사주겠죠. 그러면서 한국은 오히려 이익을 봐요. 화웨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때리면서 그 시장을 다 삼성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에는 한국이 포지티브한 영향이에요. 러시아의 철수한 한국 시장을 중국이 다 먹었듯이 서방에 철수한 중국 시장을 한국이 다 먹는 게 단기에는 수출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도 갈까? 20년 후에도 갈까? 왜? 유럽이나 미국이 결국 무역 보호주의를 하고 있고 다 자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데. 거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괜찮은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삼성, 우리가 막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가 다 미국 가버렸어.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기업은 자본과 기술 가고 전 세계 어디 나가가 하면 돼요. 돈 벌면 돼요. 지금 베트남에 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문제는 한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취직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취직을 해서 그 부가가 내 월급, 그 월급을 계속 받아갈 수 있냐요. 제가 이 질문 당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분, 특히 나이 어릴수록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 세대, 제 나이 때까지는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당신이 만약에 MZ시대다 이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따라서 미국 가 살든지 뭐 베트남에 살든지 해외를 나가 살지 않은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로 먹고 살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A랩이라는 걸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A랩 통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걸 몰라. 특히 20, 30대. 즉, 이렇게 한국 기업들 어쩌니 2세로 경영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2세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 알아. 아버지 그 산업이 이제는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초를 닦아놨어. 지금 상황에는 배는 안 굽는데 내가 계속 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건 이제는 아닌 거 알아. 그럼 뭘 해야지? 그럼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한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고 앞으로 어디에 종사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A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앞으로는 나의 IP, 나의 데이터, 나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시장은 글로벌 시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안 서면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는 대기업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본과 기술이 있고 그 나라가 하면 돼요. 지금 뭐 다 보이스지. 근데 저는 한국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한국 장관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20, 30대들이 10년 후를 생각한 적이 있냐고. 어떻게 할 거냐. 왜 공방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확률이 아니고 이제는 확정이에요. 트럼프가 오면은 더 빨리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한국 국민들이 요 작은 내수 시장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반도체 용인이죠. 그런데다 반도체 하고 이런데 그 어디다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한국 정부나 기업, 개인이 다시 앉아서 자기가 기획했던 모든 거를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려준 거는 세계 그림인데 요 속에 당신의 운명이 있는 겁니다. 평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2016년에 정경관대 중국대학원에 갔어요. 교수로. 제가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는 국제 연구기관에 있다가 교수로 정경관대에 갔는데 그때 핀테크 센터를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핀테크 센터라고. 핀테크 있잖아요. 핀테크. 우리가 카카오페이 이런 걸 말해요. 그걸 왜 핀테크라는 개념으로 말해요. 근데 그때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알리페이, 테센트페이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그때 배우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한국 금융감독원에서 그랬고 이래. 핀테크 중국 제일 잘하네 이래가 핀테크 센터장 역할을 저한테 해라 이렇게 돼서 제가 중국 상해복단대학 그리고 북경대학에 알리바바 연구센터가 있었어요. 핀테크 거기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핀테크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핀테크 연구를 하면서 결국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핀테크란 건 디지털 화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나와요. 블록체인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시조가 제일 처음으로 응용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하게 그때 됐는데 그때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다 좋다는 말만 하고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거 가려운 점을 제대로 해소해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더리움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래. 진짜 좀 본질을 보자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2018년 1년 내내 프로그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뭔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난 그 기대감을 갖고 블록체인 공부를 했고, 그게 왜냐면 모든 책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블록체인 하면은 그 뭐 세계 1위 뭐 워린 버핏 같은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사람 이름이 어쨌든 그 책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전 세계 뭐 교과서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좋은 책 좋다는 것만 봤으니까 저 대단한 건 줄 알았죠. 그래서 1년 공부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야, 결론이 뭐냐면 실망했다. 첫째.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 번째, 사람들이 과장하고 있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99%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코인이 실제는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 모든 코인이,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생활에서 우리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모든 코인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러면 어느 코인이 갈까? 근데 모든 코인이 다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코인이 선택이 될까? 이 질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코인 하면 백서가 있어요. 화이트 페퍼라고. 백서에다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PD님이 내일부터 나 사업할 거야 이러면 사업계획서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금수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 절로 창업한다 이러면 가서 뭐 VC를 찾든 투자를 찾아서 야, 이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럼 계획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코인도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그게 백서인데 먼저 백서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코인을 만드는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인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코인이 왜 필요한지 그런 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룰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코인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안 해본 사람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몇천 개의 코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실제 만드는 코인은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막 뭐라고 해야지 막 좀 그냥 말 대충 해가지고 된다 이래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제가 다 없어진다 말하는데, 그나마 이 코인이 왜 만들어져야 해야 되는지와 그 코인이 코인의 역할, 구조가 많은 게 비트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사실은 비탈릭이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비탈릭이 구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중개기관을 다 필요 없이 부동산 산다. PD님이 팔고 내가 부동산 산다 하면 이런 중개기관 안 통하고 우리들이 그냥 스마트 계약 통해서 스마트 계약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계약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며, 예를 들면 PD님 집이 10억이에요. 내가 10억이 있다. 이러면 이게 이더리움으로 기반의 스마트 계약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알고리즘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UPD한테 확실히 10억이 있다. 답이 yes면 오케이 해요. 그 다음에 and 또 안유아가 계좌에 10억이 있다. yes면 이 계약이 실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쫙 돌아가면서 그 지명기가 나한테 넘어와요. 그게 프로그램 딱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스마트 계약인데 좋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내는 게 필요 없게 돼요. 사실 앞으로 자동차 중개 거래나 다 이래 중개기관 필요 없어. 중개기관 있다는 거는 중개 수수료를 먹으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직접 P2P로 하면 되는데. 맞는데 좋았어요. 결국 그 코인도 설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더리움도 좋았어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이게 계약이 실행될 때마다 내가 주문할 때마다 모든 게 다 가스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비가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장부로 돌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기다리듯이 줄 서서 내가 들어가기를 기다리듯이 앞에 계약이 실행이 돼야 뒤에 계약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못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하나의 장부로 돌아가니까 이 계약이 실행된 다음에 다음 계약이 실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급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의 그림을 장난으로 어린 것도 가스비를 해서 계약으로 실행되는데 우리들은 진짜 심각한 부동산 계약하는데 이게
실행이 되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많이 주면 빨리 하게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주고 실행해버리면 가스 거래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한계가 있다. 지금 이 버전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죽어도 코인을 할 거야 이러면 모르는다.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프로그램 다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강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잘하는 분들이고 모르면서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모를 때는 우리가 주식을 모를 때는 ETF를 해라는 말이 있어요. ETF.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모를 때는 큰 주식을 하듯이 큰 거 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비트코인 장점은 딱 기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제, 페이먼트. 근데 사람이 결제로 잘 안 써요. 왜? 너무 비싸니까. 누가 그 비싼 결제를 써요. 지금 한국 돈으로 거의 1억인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의 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 금으로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자산 가치 보관이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유일한 그리고 어느 나라의 컨트롤을 안 받는 유일한 디지털 통화다.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팬층이 제일 높다. 팬층. 그러니까 지갑수가 제일 많다. 그 다음 하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는 first take all라는 말이 있어요. 구글이 왜 대단해요?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갔잖아요. 항상 1등만이 디지털 경제는 1등만이 살아남아요. 옛날에 전통 경제는 안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식품 업체가 있다고 해도 작은 식품 업체도 살아남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 살아남아요. 1등이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대기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작은 애들도 먹고 사는 공간이 있는데 디지털 경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는 딱 1등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방송 보는 분들이 제가 이런 스타일을 말했죠. 왜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냐.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10억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제 안유아 경제투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가서 자세히 보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게 내가 막 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한번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한다 생각해봐요. 지금 중국이 대만 통일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 전쟁한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의 결제가 문제가 생겨요. 러시아 보면 알잖아요. 미국이 러시아 한 게 뭐예요? 스위프트에서 바로 추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위안화 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돈이 어느 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더 해요. 이 문제 더 심각해요. 돈이 많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돈이 웬간히 많아도 이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딱 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돈을 예금하고 찾고 결제하는 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비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통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무슨 전쟁 나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꼭 전쟁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여러분 예금이 1억 있든 10억 있든 자기 돈이 갔죠? 아니에요. 정부가 언제든지 통제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국이 그렇지 아니에요. 비상시기 국가가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어느 나라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빼가면 은행이 망해요. 은행 망하면 국가가 망하거든요. 지난번에 미국이 실리콘뱅크가 파산했잖아요. 왜? 돈을 한꺼번에 다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돈을 은행에 안 두려고 하고 별도로 개인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 화폐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쓸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그냥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일만 남았는데 개수는 정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려해. 오히려 제가 마치 비트코인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왜 비트코인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 말에 동의 안 되면 무시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왜 비트코인이냐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대안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항상 대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플랜 B가 필요해요. 당신이 항상 플랜 A에서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에서 이미 법정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한 개 나라에서만 법정 통화를 해도 이 코인은 법정 통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비트코인 환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1억이다 하면은 1억은 환율이에요. 비트코인 환율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환율이라는 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가 차이나? 예를 들면 6천만 달러잖아요. 6천만 달러. 그러면 6천만 달러라는 게 나 환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6천만 달러라는 게 가격이다.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차피 다 6천만 달러인데. 아닙니다. 뜻이 달라요. 6천만 달러를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한 개 국가의 법정 통화라는 뜻이에요. 그 비트코인 대표하는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불법이라 선포해도 여러분 비트코인을 갖고 엘살바도르로 가면 상품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 거기서 상품 사면 그거 팔면 법정 통화를 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세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금화 액세스 이게 중요해요. 코인이 현찰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통화 개념에 이해하는 게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아무 코인이나 지금 가득 항상에 있잖아요. 그걸 환율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걔네는 액세스이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신사임당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한테도 많이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